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지나면서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늘어나는 환자의 정부의 대응도 더욱 강화가 되고 있죠.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열, 기침 증상을 보인 시기에 접촉한 사람은 접촉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 격리가 됩니다. 아무쪼록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2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안동시 지역구의 바른미래당 박재웅 예비 후보를 잠시 후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온통 나란히 신종 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요, 이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입니다. 수도권보다는 네. 좀 상대적으로 걱정이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아직 확진 환자가 나오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서울 풍경이 어떻습니까? 시민들 외출 시에는 거의가 다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요거 경제적인 타격이 문제인데요. 예. 지금 일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또 이제 아시다시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 풍경은 마스크가 한 80-90% 되는 것 같아요. 쓰신 분들이. 80-90%. 예. 그리고 이제 곳곳에 세정제, 소독제들이 비치돼 있고 상당히 이제 이 식당들은 한산합니다. 네. 저녁 술자리 모습은 볼 수가 없고요. 아하. 점심 때도 좀 최대한 띄엄띄엄 앉으려는 노력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거리에 좀 외출이 한산한 분위기고요. 이거는 일단은 전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일단은 최대한 시민 개개인들이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생활을 좀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확진자는 지금 15명에서 일단은 멈춰 있는데 네.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고 정부가 어제 주요 조치들을 내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가 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다들 아주 조심하고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는 좋은데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우리 경제 전반에 너무나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게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늦어도 이 바이러스 대응의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디에 초점을 좀 둬야 될까요? 초점은 우리 시민들이요, 특히 한국인들이 좀 위생에 상당히 좀 꼼꼼하고 깔끔한 편입니다. 세계적 비교를 해보면 지금 중국이 제일 이제 극심한 난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국의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미국도 우리와 수준이 비슷합니다. 11명 확진자 나왔고요. 일본은 20명, 태국도 20명.
또 이제 스페인하고 스웨덴까지 한 명씩 확진자가 나왔고 예. 필리핀에서는 느닷없이 확진자 2명인데 사망자 1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사망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인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인. 필리핀에서 사망했지만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 여행자가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된 걸 모르고 여행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조금 이제 자세한 역학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방역은 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를 하면 지금 나쁘진 않아요. 네. 어제 나온 고강도 조치는 미국이 가장 강합니다. 이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 모두 입국을 하지 않겠다. 아, 중국 어디든이죠? 예. 중국 네, 모두. 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7개 공항을 지정해서 이쪽에서만 확실한 검역과 조사를 통해서 부득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안전을 확인하고 입국시키는 사례지만 전면적으로 외국인 이제 중국 여행자는 이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고 일본이 우리와 같은 수준이에요.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이내 여행한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한다. 그리고 내국인 네네네. 근데 여기서 또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중국 거의 전역에 다 퍼져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31개 성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베이성만 통제한다고 될까? 이런 목소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후베이성 이 우한시에도 1100만 명 도시고 우리나라와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직항로가 있었어요. 이거 일단 폐쇄됐고 하지만 경유 노선은 칭타오, 청도를 거치는 노선이 있었어요. 이번에 확진자 중에도 청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31개 성에 다 퍼져 있고 이 춘제가 끝나고 원래는 오늘부터 출근 예정이었던 베이징시 등 지금 다음 주 월요일로 일주일 휴가를 미뤘죠. 또 미뤄졌죠. 일주일 더. 네, 그렇긴 하지만 이 다른 지역도 위험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을 다 통제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개 국가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확진자 중에 한 명은 지금 일본에서 여행 가이드를 하다 들어온 중국인이 12번째 확진자고요. 이 사람의 동선이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강릉에 가족들과 놀러 가고 극장을 2번 방문했고 그래서 문제인데다가 14번 확진자는 또 12번 확진자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이긴 한데 외국을 통해서도 들어온단 말이죠. 일본, 미국. 그럼 우리가 스스로 자가 봉쇄를 할 경우에 안전하냐. 그러니까 이런 숙제가 또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제 우한시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수 나왔고 후베이성이 가장 다수 확진자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통제했고 정부도 앞으로 중국 전체에서의 입국자를 막을 것도 검토 중입니다. 아, 지금 검토는 하고 있군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분기점인 게 더 확산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계속 걷잡을 수 없으면 이 입국 금지 조치는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우선은 좀 단계적으로 보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처음 보는 단어였는데 시노포비아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 말고 또 뭐 황색 경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뭐 같은 얘기죠. 이게 동양인 비하, 뭐 중국인 비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비하이기도 한데 아예 혐오증으로 퍼지고 있는 게 주로 유럽과 북미 쪽에서 이 신호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인데 차이나를 라틴어로 신호라고 고대부터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 포비아, 중국 공포증. 근데 다른 말로는 아시아인 혐오증입니다. 그렇죠, 아시아 그래서 전체. 이것 때문에 지금 유럽에 사는 아시아인들이 SNS에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렇게 해시태그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는 것과 그 사람을 혐오하는 것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 60만 명 이상 찬성을 해서 중국인들의 전면 입국을 막아주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후베이성 일단 막았고 또 하나의 조치는 지금 제주도가 관광 특구기 때문에 여기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사증 제도도 시행한 지 18년 만에 일시 폐쇄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우리는 또 예의주시 관찰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1차 봉쇄를 한 셈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이 확진자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무총리가 어제 직접 발표를 했고
또 이 컨트롤 타워는 이제 질본입니다. 예. 결국은. 질병관리본부. 그래서 이제 의료 기구를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역학조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범정부 차원에서는 뭐 총력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쨌든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또 과도한 간절히 불안이나 또 이 괴담도 우리가 막아내야 할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노포비아, 뭐 황색경 뭐 이런 말이 서양인들이 동양인 뭐 비하하는 이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요. 네. 독감 사망자가 뭐 10,000명이 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이 중국의 저자세 외교하는 거 아니냐?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에 부르더니 이걸 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렇게 길게 바꿨느냐? 그러면서 미국 독감은 왜 미국이란 지명을 쓰느냐?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은 뭐 과거에 사스, 메르스라는 약자 안에는 또 중동이라는 말이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독감은 지금 뾰족한 학명을 우리가 부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분자학 기호, 유전자 기호를 부르면 되게 복잡해요. H1N5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미국 독감은 지금 미국 전체에서 지금 이 1,9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요. 엄청나네요. 지금 사망자가 지금 8,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메르스 때도 그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건강하면 이겨냅니다, 대체로. 그런데 사망자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다기보다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합병증으로 많이 사망하십니다. 그 자체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고령자. 그러니까 원래 고혈압 혹은 당뇨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분, 폐렴이라든가 그리고 젊은 분도 사망하는 경우는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가 다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질환이 있는 분들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령자가 이제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젊은 분이라 하더라도 내 몸에 이제 원천적인 질병을 달고 있는 경우에 면역 체계를 공격받으면 급격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독감도 그렇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 메르스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6개가 인간에게 감염이 되는데 이번에 7번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스, 메르스 이번에 신종 외에는 다 감기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실 감기는 매년 변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백신이 없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유행 독감과 신종 바이러스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백신이 없다 보니까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변종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독감의 일종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고요. 변종 없이 이번에 퇴치할 수 있다면 이 메르스나 사스처럼 사라지는데 지금 들으셨겠지만 우한 인근에서 또 조류 독감이 발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인간이 과학 문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도한 불안은 줄이시되 미국 독감도 또 국내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바른미래당 박지원 경북도당 위원장 만나봐서 여기서 좀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뭐 보수 대통합 문제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세력이 통합될지는 조금 고민입니다. 그래도 보수 통합 시너지 효과는 일부 날 것이다. 총선에 얼마 정도의 파괴력을 낼 것이냐는 이제 과제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게 쉽지 않은 게 108석 대 8석의 통합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은 이미 이제 이 통합의 3대 원칙, 또 혁통위의 박형준 위원장은 6대 원칙 해서 탄핵이 강 건너자, 헌집 허물고 새집 짓자, 개혁보수로 가자 등등이 있는데 아마 이 새로운 보수당이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상당한 지분을 내놓으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108대 8로 통합하면 새로운 보수당은 발끈할 거고요.
또 만약에 5대5 지분으로 통합을 하면 아마 이 개파가 한국당 내에서 폭발할 겁니다. 그렇겠죠. 적정하게 뭐 7대3으로 할 거냐, 6대4로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서 지금 어쩌면 통합을 이루는 것은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텐데 예. 사실은 느슨한 통합, 선거 연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통합 과정에서 내부의 분란을 다 잠재우고 해결하고 가기에는 원천적인 통합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네. 사실 지금 3월 24일에 본선 후보 다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요. 4월 10일 사전투표인데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내에 통합을 이루기에는 이 길이 너무 멀고 예. 통합을 포기하기에는 거기서 얻게 되는 마이너스 시너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결국 하긴 할 텐데 선거연대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해서 신당 창당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뭐 선거연대 정도로까지도 지금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한 1, 2분 남아서요. 하나만 네. 좀 여쭤볼게요. 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네.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뭐 김의겸 전 대변인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문희상 의장 아들도 불출마를 했고 원종건 씨도 뭐 영입 반납했고 민주당 보면 이제 문제가 될 소재 비교적 좀 빨리 정리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개인적인 또 찬반이 있습니다. 지지자들 사이에도 왜 이제 사퇴를 시키느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당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선거 구도가 아까 보수대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박빙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정부 여당은 악재가 많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정말 조기에 잡히느냐 또 재확산이 되면서 이 시민 불안이 가중되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이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상황에서 내부의 인물에서 나오는 잡음은 최대한 없앤다. 지금 한 명 남았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어떻게 할 건지. 여기도 뭐 안 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당 전체적으로는 데미지가 있죠. 미투 흐름에 또 휩쓸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은 무죄 받았는데 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의지가 강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눌러 앉혀야 되는 당의 입장에서 잡음 없이 정말 이 선당 후사로 제거할 수 있겠느냐. 이거 뭐 한두 사례가 남아 있고요. 끝까지 이제 지켜보셔야 될 텐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지역에서 이겨도 전국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에 제거하고 간다. 지금 또 새로운 피가 많이 수혈되고 있어요. 고민정 전 대변인은 이제 어제 입당했고 지금 이제 구로 나가느냐 아니면 광진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동작을 해서 붙을 것이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피해 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잡음 인사들은 최대한 제거한다라는 전략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종로냐 아니면 다른 지역구냐 아니면 불출마냐 하나만 골라보신다면요. 지금 예상하신다면. 인재 영입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손수조 문재인 후보 사례의 반대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어디에 나오게 되든지 나를 거기에 붙여달라는 정치 신인들이 줄 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겨도 사실은 씁쓸하고 황교안 대표가 지면 큰일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제가 귀 기울여 드려보니 아직도 종로에서 빅매치 성사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조기에 출마 지역을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 초 정도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검토한 후에 그렇게 오래 있다가 대권 주자까지 빅매치할 가능성, 그러니까 한 달은 더 간을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꼭 7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안동시 지역구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박재웅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박재웅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재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네. 먼저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공통 질문 좀 드려보죠. 지난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20대 국회는 정말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촌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현 국회의원들을 싹 끌어다가 섬으로 유배를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될 정치인이 오히려 분열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죠. 네. 당정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금은 사화의 수준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내 편, 남의 편을 가르고 서로 이전 투구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유한국당의 대응도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야당을 설득해서 여당의 독선을 막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모습 외에는 다른 기억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네. 야당이 4분도 오열되어 있으면 20대 총선 다음 대통령 선거도 당연히 여당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20대 국회 사회 악이었다는 한마디로 네. 정리가 될 것 같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지금 누구든지 다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현 정부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본주의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디젤 차를 가지고 우마차를 끄는 모습이죠. 네.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고 보유세를 인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급도 막고 자금도 막고 거래도 막아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넌센스죠. 네. 좌파 정부만이 들었으면 집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는 언론 탓, 남의 탓만 하지요. 경제 행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투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과 요즘에 뭐 워낙에 문제가 많이 돼서 그냥 네. 단순하게 공급 더 늘리고 보유세 인상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급 늘리는 건 뭐 한계가 있으니까 보유세를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올렸죠. 예, 그런데 네. 지금보다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외국에 비해서는 낮다. 아직도 많이 낮다. 그러니까 네, 뭐 네. 1주택자까지야 뭐 좀 그렇습니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유세를 더 올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현 정부 들어서 작게 봐서는 18번이나 부동산 네. 대책, 크게 봐서 한 4번 정도 대책이 네. 나왔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보유세를 좀 더 올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네. 역세권을 중심으로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충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건축 계획적으로 보면 그 일정 부분을 그 역세권의 특구를 지정해서 거기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면 됩니다. 예, 그런 방법이시고. 그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네. 이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 여기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저는 원래 포항제철에 근무하다가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네. 그래서 정치에 출마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근데 2년 전에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권력 투쟁만 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내린 결론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권력 중독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꽤 괜찮은 사람들도 의원 배지만 달면 다 마약 중독자처럼 권력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예.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권력과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권력 중독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고 합리적이고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의원 배지만 달면 좀 사람이 변하는 그런 모습. 지금 꼭 없어져야 될 국회의원 특권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 드시겠어요? 첫 번째 제가 3가지 공약을 했는데요. 예. 첫 번째로 들면은 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시 도의원 공천권을 없애야 됩니다. 아, 공천권. 예. 그동안 많이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 하부 조직의 줄서기를 없애면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력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예,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그걸 꼽으신 거고. 자,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한창 준비 작업 중인데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귀국할 때 제가 공항을 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멘트를 주기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본인이 나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예. 지금 어제 창당 프로세스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독자 창당을 할 거고 중도 실용 노선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표는 물론 대선이 되겠죠. 아하, 독자 창당하고 중도 실용 노선의 길을 걷겠다.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보도가 다 된 내용이고요. 네. 자, 우리 박재웅 후보께서도 소위 말해서 안철수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독자 창당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면 박재웅 후보님도 그 신당에 참여를 하게 되겠네요? 제가 안 대표가 미국에 계실 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일 문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의 시대적 소명의 제1순위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오만, 독선 이런 걸 막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주머니 비어 있는데 왜 파촉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주머니 비어 있는데 청나라로. 청나라로 삼국지에 보면 이 중원을 놔두고 유비가 청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중원을 버려두고 청나라로 가서는 삼국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세력을 다 이제 양당 구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도의 세력을 가지고 전체를 다 먹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예. 처음에 안철수 대표하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충분히 컸으니 지금은 작지만 강한 몸통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중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유승민계, 안철수계가 힘을 합쳐서 잘 끌어왔으면 지금 일당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은 1순위가 현 정부의 독재를 막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는 안 대표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안 대표님이 지금 야당 범야당 통합에는
상당히 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요. 지금 박재웅 후보님 생각은 뭐 모든 야당이 중도 보수 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된 거 보면 안철수 전 대표는 보수 통합에 좀 선을 긋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일 전인가요? 예. 그 안철수계의 당원들이 약 한 5천 명 정도 탈당을 했죠. 예, 같이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는데 예. 저는 아직 탈당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안 그러면 지난번 대선처럼 이 한국당에서 나오고 안철수 대표 나오시고 또 제3의 뭐 김문수 같은 분이 나오고 네. 지금 여당에서 한번 나오면 지난번 대선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40%에 당선되는 여당 대통령이 또 나오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여쭤볼 게 많아서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바른미래당 박재웅 예비 후보 만나보고 있는데 박재웅 후보님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는 잘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거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서로 이념적으로 맞지 않아서 다툴 수는 있지만 네. 그 틀은 결국은 한 틀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에 고구려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국의 침입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분열로 인해서 멸망을 했죠. 네. 그래서 평양에 있던 30만의 백성들이 중국으로 다 끌려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죠. 저는 통합하고 모으는데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동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동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1순위는 인구 늘리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작년부터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죠. 그런데 예. 지금까지 엄청난 자본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98까지 내려왔죠. 예. 한 사람이 한 명도 아기를 안 낳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아이들 보육과 육아 시스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과 육아 시스템에 집중해라.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한 거는 애 한 명당 월 50만 원씩 지원하자. 3명이면은 150만 원이 되니까 애만 키울 수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타가 시스템은 원래 북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애를 맡기고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도 9 to 5 하지 말고 2교대로 해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네. 보육시설을 운영하자. 그 대신 이제 일부분은 지금 이제 퇴임하시고 경력 가시신 분들 중에서 보육에 있는 관심이 있는 분들을 파트타임으로 채용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럼 일자리도 늘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양육 비용, 육아 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지금 공약을 보니까 정치 개혁 공약, 안동 혁신 공약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건 다음에 좀 기회 있을 때 좀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안동과 예천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당연히 통합해야죠. 통합해야 된다. 네, 경북도청을 지금 안동과 예천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가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선거구부터 통합해서 정치적 결합을 먼저 하고 나머지 이제 경제적 문화적 결합은 서서히 시간이 해결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청 유치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구 통합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무소속 권오을 의원과 같은 생각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권오을 의원도 이거 같이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제가 정치에 출마에 이제 욕심을 부린 거는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됩니다만 과거에 정치를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는 큰 불덩어리와 같고 이것을 여러 사람이 골고루 쬐면은 참으로 유익한 거지만 혼자서 욕심을 부리면 불나방처럼 타서 죽게 됩니다. 이것이 권력의 독성이죠. 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수가 권력 중독자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권력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저 박지용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가 싸움만 하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 지역구 바른미래당 박재웅 예비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내일은 영주 문경 예천 지역구죠. 더불어민주당 황재선 예비후보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네, 스포츠 소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 리뷰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종 코로나 우리 국내 스포츠까지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자 우선 우리 지역 상주 상무에 중국 전지 훈련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조기에 끝나서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훈련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팀들 가운데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상주 상무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 6월 6일까지 중국의 메이저우에서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었어요. 2월 6일까지요? 예, 2월 6일까지요. 예. 메이저우는 이제 우한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27일, 지난달 27일 날 조기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국내 훈련을 하다가 바로 또 이게 나중에 방책이 바뀌면서 지금 수용돼 있습니다. 아, 중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예. 120명 가운데 35명이 이제 상주 상무 선수예요. 예. 14일 동안에 이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훈련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예. 뭐 사실 프로 축구 스포츠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죠. 국민의 생명이고 그렇죠. 국군의 생명이죠. 더구나 또 국군의 생명은 우리나라를 다 좌우하지 않습니까? 운명을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오염이 됐을까 봐 일단 격리가 돼서 이제 14일 동안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쉽군데 하지만 국군의 패기로 이걸 갖다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원톱 오세훈 2023세 이하 태국에서 벌어진 아시안컵 챔피언십에서 우승할 때 원톱이었던 오세훈 선수가 이제 12월 9일 날 군에 입대를 해서 신병훈련 받다가 이제 경기 대회 출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12월 16일 날 귀국해서 다시 이제 복귀했어요. 아유, 바빴네요. 뭐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데 뭐 오세훈 선수가 합류해서 상주 상무에 최전방을 책임진다는 것을 상상하면은 뭐 상주 상무가 훈련을 한 보름 동안 못 받겠습니다만은 아마 이런 걸로 해서 조금 희망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얘기 잠깐만 하고 갈까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에 맨체스터 시티전에 나왔는데 일단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세 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경기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내용 아닙니까? 토트넘이? 좀 밀리는 내용 같았는데요. 예, 볼 점유율은 4대6 정도로 밀렸고 찬스도 절반밖에 안 됐어요. 훨씬 저쪽이 많았어요. 운이 좀 따라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맨시티는 사실 리버풀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팀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사실상 최강팀이에요. 예. 지난해도
1패만 기록했는데도 리버풀한테 우승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도 손흥민한테 2경기에서 3골 얻어맞고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손흥민이 싫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8강전 홈에 1대0으로 첫 경기 졌고 두 번째 경기도 4대3으로 이겼습니다마는 원정 경기 5점에 이어서 손흥민한테 3골 얻어맞은 거 아주 결정타인데 오늘 새벽에도 역시 0대1이면 따라갈 만한데 그렇죠. 손흥민한테 3골 얻어맞으면서 추격에 대한 의지를 또 잃게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분데스리그 도르트문트,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와 아주 강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더구나 도르트문트도 강팀이고 맨시티는 사실 리버풀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강력한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해서 또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제 이번 주에 FA컵 있고 16일에나 또 26라운드 경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뉴캐슬 소속이죠. 기성용 선수 요즘 뭐 소식이 좀 뜸한데 유럽 축구의 미아가 됐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뉴캐슬과 사실상 6월달까지, 그러니까 이번 시즌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사실 1일날 팀과 계약을 끝냈습니다. 이제 FA 선수가 된 거죠.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FA니까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쉽죠. 현재는 무적 신분입니다. 오늘까지 3일째 무적 신분인데 종전 소속이었던 스콜란드 셀틱이라든지 프리미어리그 수완지시티 전부 다 기성용 선수가 소속돼 있던 팀이었죠. 이 두 팀이 지금 현재 얘기가 오가고 있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중동이라든지 중국, 한국 쪽도 마지막 아마 정착지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 기성용 선수는 그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87경기를 뛰어서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를 뛴 박지성보다 더 많이 뛴 그런 선수로 지금 현재 기록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노쇼 파문을 일으켰던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호날두 선수. 이 호날두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내일 인천 지법에서 있다고요? 네, 손해배상 및 선고 공판이 내일 2월 4일 인천 지법에서 있게 됩니다. 지난해 7월 3일 축구팬 2명이 7월 30일이었죠. 축구팬 2명이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214만 원을 주최사인 더 페스타가 보상해야 된다. 소송을 냈습니다. 이게 만약에 먹히면은 다른 팬들까지도 다 잇따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유벤투스와 K리그 팀과의 계약 조건이 호날두가 45분 이상을 뛴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시 K리그 선발과 유벤투스와의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는 6만 5천석이 꽉 찼었고요. 그렇죠. 유벤투스는 킥오프 시간이 4분 넘겨서 이 경기장에 도착을 했고 무려 1시간 가까이 경기가 지연됐습니다. 그 더울 때. 한창 더울 때예요. 7월 중순이니까. 호날두 선수는 귀걸이까지 낀 채 대기석에서 관전만 했는데 그래서 팬들이 더 분노한 거죠. 호날두 선수가 하프라인 정도에 나와서 하프타임 때 나와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음에 와서는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들어갔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깐죽깐죽 웃으면서 귀걸이까지 차고 귀걸이가 안 뺀다는 것은 안 뛴다는 거거든요. 귀걸이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못 하거든요. 이게 모든 스포츠나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다. 귀걸이를 낀 채 이 대기석에 앉아 있었고 결국은 1초도 안 뛰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한국적인 정서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프타임 때 나와서 인사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 그 몸이 안 좋은데 뛰라고 하는 것도 또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만 했어도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6개월이 다 되도록 이게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자, 메이저 테니스 대회죠. 올해 첫 번째 호주 오픈. 저도 아주 긴 시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도미니카 팀 선수를 3대2로 물리치고 8번째 정상에 올랐네요. 재역전이에요. 2세트 뺐고 2세트 내줬습니다만 다시 2세트를 뺏은 거예요.
팀 도미니카 선수가 체력이 막판에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베테랑들이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에 앞서서 이 운영을 잘하는 거거든요. 5세트까지 가서 어떻게 이게 체력을 비축하면서 하느냐. 내줄 건 내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베테랑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 이 3강이 2017년 이후에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를 돌아가면서 우승하는 겁니다. 요걸 극복하는 게 이제 드베레프와 팀 도미니카 이 두 선수가 강력한 후보고 2018년 1월 달만 해도 정현 선수까지 포함됐는데 워낙이 부상 병동이라 정현 선수는 이제 랭킹이 200위권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사실 팀 도미니카가 이제는 이제 아성을 무너뜨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응원했습니다만은 제 역전패를 당했는데 아마 올해도 앞으로 세계대회 남았는데 이제 세계대회는 팀 도미니카와 즈베레프와 앞서 말씀드린 베테랑 3명의 선수 5명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여자는 22살의 소피아 케닌 미국 선수가 이 스페인의 무구르사 선수를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22살인데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결승전에 올라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새해 인사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이 한 장 넘어갔습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다 생각하실 텐데요. 이번 주는 입춘 한파에 대비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고요. 이대로 봄이 오나 싶더니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기온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이번 주 중반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입춘이 내일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또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문경, 영주, 봉화, 상주, 예천에 눈이 내릴 거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또 모레 글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추위는 이렇게 사흘간 길게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갑자기 다시 추워진 날씨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데요. 또 추위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어서 더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손 잘 씻어주시고 찬바람의 체감주의는 더 심하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찬바람 덕에 먼지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30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8도, 한낮에는 5도 예상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낮은 2도, 체감온도는 영하 1도, 습도는 36%입니다. 날씨였습니다.